2022년 9월 서울 태풍이 온다. 기상청은 초대형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전역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밤이다. 합정동 50층 강혁 탐정사무소 바깥에서는 빗줄기가 통유리를 때린다. 바람이 빌딩을 흔들고 한강 위로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다. 300평 사무소 안은 조용하다. 대리석 바닥 위로 은은한 조명이 퍼지고 벽면 모니터 16대는 태풍 경로와 실시간 뉴스를 무음으로 쏟아내고 있다. 강혁이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다. 키 185cm, 75kg의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42살. 이 밤에 의뢰인이 올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전화가 울린다. 사무소 대표 번호다. 이해나가 먼저 받는다. 맞은편 책상에서 둥근 안경 너머로 통화 화면을 확인하던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뜬다. 훤칠한 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24살의 분석 화학 전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을 유지하는 여자다. 탐정님 전화요. 남자분인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강혁이 잔을 내려놓고 수화기를 든다.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목소리가 젊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런데 그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진짜다. 강혁은 16년간 강력계에서 일하며 수백 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거짓 공포와 진짜 공포의 차이를 안다. 이건 진짜다. 누구십니까? 박은호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소포를 하나 받았는데요. 소포? 네. 그 안에 감귤 씨앗이 5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7일 그것뿐이에요. 강혁의 등이 곧게 선다. 감귤 씨앗 5개. 7일. 의미를 알 수 없는 조합. 하지만 강혁의 직관이 말한다. 이건 경고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북구 정릉동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집에 혼자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30분 안에 갑니다. 전화를 끊고 강혁이 일어선다. 애나 씨, 나갈 준비에 이미 했어요. 이애나가 이미 재킷을 걸치고 차 키를 손에 들고 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른 여자. 그리고 사무소 차고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지오파를 꺼낸다. 태풍 속에서도 이 여자의 운전 실력이라면 걱정 없다. 밤 11시 20분, 성북구 정릉동. 빗속을 뚫고 도착한 곳은 언덕 위에 오래된 한옥이다. 담장이 높고 대문은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다. 그런데 집 자체는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기와지붕에 빗물이 쏟아지고 처마 끝에서 물줄기가 커튼처럼 내려온다. 대문 앞에 서자 안에서 후다닥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린다. 박은호, 29살로 보이는 청년, 야윈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다. 손이 떨리고 있다. 강 탐정님이세요? 네, 들어갑시다. 마루에 앉는다. 이해나가 주위를 둘러본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강혁에게 배운 것이다. 있는 것. 마루 위 낡은 소포 상자 하나. 우편 라벨. 내용물인 작은 비닐 봉투 안에 감귤 씨앗 5개. 그리고 접힌 쪽지. 이해나가 장갑을 끼고 쪽지를 펼친다. 워드 프로세서로 출력한 글씨. 7일. 단 2글자. 박은호 씨, 이 소포 언제 도착했습니까? 강혁이 묻는다. 오늘 저녁 6시쯤이요. 택배 기사가 놓고 갔어요. 발신인은? 없어요. 주소만 있고 이름이 없어요. 발송지는 제주도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 감귤. 연결이 된다. 감귤 씨앗을 보낸 곳이 제주도다. 박은호 씨,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혹시 이전에도 이런 협박을 받은 적 있습니까? 박은호의 얼굴이 더 창백해진다. 저는 없어요. 하지만 제 큰아버지가 3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한강에서 빠져 돌아가셨어요. 경찰은 자살로 처리했어요. 강혁의 눈이 가늘어진다. 큰아버지 성함이 박정길이요. 그리고 박은호가 손을 비틀며 말한다.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소포를 받았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셨어요. 누가 감귤 씨앗을 보냈다. 무슨 장난이냐고. 그때 전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돌아가신 거고, 네, 침묵이 내려앉는다. 바깥에서 태풍의 바람이 처마를 흔든다. 더 있습니까? 할아버지요.
박은호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 된다. 할아버지도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귤이 든 소포를 받았다고 큰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세 세대. 할아버지, 큰아버지, 그리고 지금 손자. 감귤 씨앗이라는 같은 경고, 그리고 앞선 두 사람은 이미 죽었다. 강혁이 이해나를 본다. 이해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다. 박은호 씨, 오늘 밤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사무소로 가시죠. 네? 7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7일의 시한이 시작된 겁니다. 이 집은 안전하지 않아요. 박은호가 망설이지 않는다. 공포가 그를 움직이게 한다. 새벽 1시, 강혁 탐정사무소. 박은호를 사무소 내 게스트룸에 재운 뒤 강혁과 이해나가 마주 앉는다. 정리해볼까? 강혁이 화이트보드에 적는다. 박정수 할아버지, 2020년 사망, 교통사고. 사망 전 감귤 씨앗 수령, 박정길 큰아버지, 2022년 6월 사망, 한강 익사, 자살 처리, 사망 열흘 전 감귤 씨앗 수령, 박은호 손자, 2022년 9월 감귤 씨앗 수령, 7일 시한. 패턴이 보여요. 이해나가 말한다. 감귤 씨앗은 경고이자 예고예요.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사망하는 패턴. 할아버지는 정확한 기간을 모르지만 큰아버지는 열흘, 이번엔 7일.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맞아. 누군가 이 가족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어. 그리고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제주주도 발송, 감귤 씨앗. 이 상징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강혁이 팔짱을 낀다. 두 가지 가능성이야. 하나, 제주도와 관련된 과거 사건이 있다. 둘, 감귤 씨앗 자체가 특정 의미를 가진 암호다. 내일 아침에 박은호 씨한테 가족력을 더 물어봐야겠어요. 할아버지가 제주도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 더. 강혁이 화이트보드에 빨간 원을 그린다. 할아버지 교통사고, 큰아버지 익사, 둘 다 사고사나 자살로 처리됐어. 이건 살인을 사고로 위장하는데 매우 능숙한 범인이라는 뜻이야.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인다. 프로예요. 응. 그리고 프로를 상대하려면 우리도 프로여야 해. 다음 날 아침, 9월 20일, 7일 중 첫째 날, 박은호가 잠을 설친 얼굴로 응접실에 나온다. 이해나가 따뜻한 커피를 건넨다. 박은호 씨, 어제 못 여쭤본 게 있어요. 강혁이 맞은편에 앉는다. 할아버지, 박정수 씨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박은호가 커피잔을 감싸주며 말한다. 할아버지는 사업가셨어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하셨는데 나중에 관광개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셨어요. 제주도 관광개발? 네, 서귀포 쪽에 리조트를 지으셨어요. 80년대 후반에. 그때 부지를 매입하면서 할아버지가 좀 무리하셨다는 이야기를 큰아버지한테 들은 적 있어요. 무리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박은호가 고개를 숙인다. 잘은 모르지만 원래 그 부지에 다른 농장주들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빼앗은 거라고 큰아버지가 술 드시고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강혁과 이해나가 시선을 교환한다. 그 부지 매입 시기가 언제쯤인지 기억나세요? 1987년인가 88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농장주들 이름은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버지가 그 리조트를 물려받으셨는데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지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리조트 이름이 뭡니까? 서귀포 선셋 리조트요. 강혁이 메모한다. 한 가지만 더. 할아버지의 사망 당시 교통사고 상황을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 2020년 3월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길이었는데 김포공항에서 집으로 오시다가 올림픽대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셨어요. 블랙박스에는 갑자기 핸들을 꺾은 것처럼 나왔대요. 졸음운전으로 결론 났어요. 할아버지가 평소에 졸음운전을 하시는 분이었나요? 아니요. 할아버지는 운전을 안 하셨어요. 항상 기사가 있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직접 운전하셨대요. 이해나의 눈이 번뜩인다. 평소에 직접 운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혼자 운전하셨다? 네, 어색한 것. 바로 그거다. 강혁이 전화기를 든다. 형, 나야. 혀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강민혁, 검찰청 고위 간부.
아침부터 전화를 받아주는 형. 형, 2020년 3월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사망 건 하나 찾아줘. 피해자 이름 박정수. 졸음운전으로 종결됐을 거야. 교통사고를 왜? 살인일 수도 있어. 잠깐 침묵. 알았어. 찾아볼게. 그리고 하나 더. 2022년 6월 한강 익사 사망 건 박정길. 자살로 종결된 거. 그것도? 응. 둘 다 같은 가족이야.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표적이 우리 사무소에 있어. 알았다. 빨리 보내줄게. 강혁이 전화를 끊고 이해나를 본다. 애나 씨, 제주도 가야겠어. 알고 있었어요. 이해나가 태블릿을 보여준다. 이미 오후 2시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 2좌석이 예매되어 있다. 언제 한 거야? 탐정님이 전화하시는 동안이요. 강혁이 헛웃음을 친다. 그리고 박은호 씨 보호는 송 박사님과 나정희 씨한테 부탁해놨어요. 사무소 보안 시스템이면 7일은 거뜬하고요.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고개를 내밀며 엄지를 치켜든다. 나정희가 옆에서 태블릿을 들고 박은호의 동선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준다. 걱정 마세요, 탐정님. 파리 한 마리 못 들어와요. 나정희가 자신있게 말한다. 긴 머리를 묶은 초미인의 눈빛이 단호하다. 오후 4시, 제주도 제주국제공항, 렌터카를 빌린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는다. 서귀포까지 1시간. 태풍의 여파로 바람이 거세지만 이해나의 운전은 흔들림이 없다. 서귀포 선셋 리조트. 그리고 1987년에서 88년 사이 부지 매입 과정.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그 부지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야. 등기부등본을 떼면 이전 소유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귀포시 법원 등기소. 이해나가 서귀포 선셋 리조트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 토지 이력이 쭉 나온다. 현 소유자 박은호, 2022년 상속 이전 소유자 박정길, 2020년 상속 이전 소유자 박정수, 1988년 매입 그 이전 공동 소유 강만식, 오태환, 김용배, 1972년 등기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어요. 강만식, 오태환, 김용배, 이해나가 읽는다. 매입 금액은 1988년 박정수에게 이전, 매매 대금 3억 원, 3억? 강혁이 눈살을 찌푸린다. 88년에 서귀포 해안가 부지가 3억이면 그건 시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그때 제주도 리조트 부지 매매 시세를 생각하면 헐값에 넘긴 거네요. 넘긴 게 아니라 넘겨야 했던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귀포시 중앙동, 오래된 다방, 강혁과 이해나가 리조트 인근 마을의 원주민을 찾아간다. 이장을 수소문한 끝에 만난 사람은 90대 노인, 한말순 할머니다. 이 마을에서 70년 넘게 살았다.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 감귤 농장을 하던 강만식, 오태환, 김용배라는 분들 기억하세요? 한말순 할머니의 눈이 멀어진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눈이다. 아이고, 그 사람들. 기억하지.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셋이서 감귤 농장을 같이 했어. 해안가 좋은 땅이었지. 근데 87년인가 88년인가 서울에서 사업가가 하나 내려왔어. 그 땅을 사겠다고. 리조트를 짓겠다고. 박정수 씨? 그래, 그 사람. 처음엔 좋은 값을 제시했어. 근데 셋이 안 팔겠다고 했지. 그 땅이 3대째 내려온 땅이니까. 그 뒤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 뒤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먼저 오태환이네 감귤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말라 죽었어. 제초제를 누가 뿌린 거지. 그 다음엔 김용배네 집에 불이 났어.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지만 창고가 다 탔어. 그리고 강만식이는 아들이 폭행을 당했어. 밤길에. 그래서 팔은 겁니까? 팔 수밖에 없었지. 겁에 질려서 3억에 넘겼어. 그 땅이 30억은 됐을 텐데. 셋 다 빚을 갚기도 모자란 돈을 받고 쫓겨났어. 그 세 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강만식이는 5년 전에 죽었어. 가난하게. 김용배도 얼마 전에 죽었고 오태환이는 모르겠어.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자녀분들은 다들 어디로 흩어졌는지 몰라. 가끔 명절에 제주도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강혁이 고개를 숙인다. 34년 전의 비극이 지금의 살인으로 돌아오고 있다.
토지를 빼앗긴 세 가문의 누군가가 박정수의 가족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렌터카 안,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돌아가는 길, 강만식, 오태환, 김용배, 이 세 사람의 자녀 명단을 뽑아야 해. 이미 요청했어요. 이해나가 태블릿을 보여준다. 나정희에게 주민등록 이력 조회를 부탁해 놓은 것이다. 애나 씨, 진짜. 칭찬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7일 중 이틀째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강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표정이 단단해진다. 2022년 9월 22일, 셋째 날, 아침, 강역탐정사무소. 나정희가 조회 결과를 보내온다. 강만식의 자녀, 강우진 1973년생, 남 현거주지 불명 오태환의 자녀, 오세라 1980년생, 여 현 제주시 거주, 김용배의 자녀, 김도윤 1982년생, 남 현 부산 거주 3명이야. 강혁이 화이트보드에 적는다. 이 중에 누가 감귤 씨앗을 보내는 거지. 이해나가 분석한다. 감귤 씨앗은 제주도 감귤 농장의 상징이에요. 자기 가문이 빼앗긴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7일은 최후 통첩. 원래 약속한 어떤 조건을 이행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약속? 박정수가 당시에 세세게 뭔가를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은 거 아닐까요? 단순히 3억만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 보상을 하겠다거나. 가능성 있어. 확인해봐야 해. 전화가 온다. 강민혁이다. 혀가 자료 보낸다. 뭐 나왔어? 박정수 교통사고 건 당시 부검은 안 했어. 단순 졸음운전으로 종결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봤거든. 사고 직전에 박정수가 운전 중에 뭔가를 보고 핸들을 급격하게 꺾은 거야. 졸음이 아니야. 뭘 봤는데? 영상이 화질이 안 좋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방에 뭔가 물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져. 차량이 아니야.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드론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드론? 새벽 시간에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면 놀라서 핸들 꺾을 수 있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거야. 강혁의 턱이 굳는다. 그리고 박정길 익사건은? 이것도 재미있어. 한강 반포대교 부근이야. 목격자 증언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중요하게 안 다뤘어. 목격자가 새벽 3시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2명이 강변에서 실랑이 하는 걸 봤대.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밀치는 것 같았다고. 근데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고 경찰이 조사할 때 술 취한 사람들 싸움인 줄 알았다고 했어. 밀쳐서 빠뜨린 거야. 높은 확률로 그래. 형, 고마워. 혀가, 조심해라. 이 범인은 사람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어. 넷째 날, 9월 23일, 3명의 자녀 중 누가 범인인가? 강혁이 정리한다. 강우진, 거주지 불명. 가장 의심스럽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오세라, 제주시 거주. 제주도에서 소포를 보낼 수 있는 위치다. 김도윤, 부산 거주. 물리적으로 서울까지 와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3명 모두 동기가 있어요. 이해나가 말한다. 셋 다 아버지의 땅을 빼앗기고 가족이 무너진 거니까요. 하지만 실행력이 중요해. 드론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건 단순한 분노로는 안 돼. 계획과 기술이 필요해. 강우진. 1973년생이면 올해 49이에요. 이력을 더 파볼게요. 이해나가 나정희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 2시간 뒤 결과가 온다. 강우진. 전 해군 특수부대 출신. 1992년 입대. 2000년 전역. 전역 후 보안업체에서 근무. 2005년 이후 행적불명. 해군 특수부대. 강혁이 중얼거린다. 수영에 능숙하고 수중작전 훈련을 받은 사람. 한강에서 사람을 빠뜨리기 가장 적합한 이력이지. 그리고 보안업체 근무 경력이면 CCTV 회피, 위치 추적 회피 같은 기술도 가능하고요. 거주지 불명이라는 것도 맞아.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어. 그런데 탐정님, 가능성이 하나 더 있어요. 이해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한다. 3명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합동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세 가문 모두 피해를 입었으니까 셋이서 합의해서 복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강혁이 멈춘다. 그 가능성을 놓치고 있었다. 맞아. 원작에서도 그랬지. 한 명이 아니라 조직이야. 원작이요? 아, 아니야.
내 생각에 세 명이 역할을 나눠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어. 한 명은 계획, 한 명은 실행, 한 명은 감시. 다섯째 날, 9월 24일, 서울, 강혁이 직접 움직인다. 오세라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로 다시 가는 것은 시간 낭비다. 대신 이에나가 화상통화로 오세라에게 접근한다. 안녕하세요, 오세라 씨. 저는 이에나라고 합니다. 서귀포 선셋 리조트 관련으로 연락드렸어요. 화면에 오세라가 나타난다. 42세 여성, 짧은 머리에 검게 탄 피부, 제주도 사람의 건강한 인상. 리조트요? 왜요? 혹시 감귤 농장을 하시던 부친 오태환 씨와의 관계로 연락드린 건데요. 오세라의 표정이 변한다. 경계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강우진이라는 분 아세요? 순간 오세라의 눈이 흔들린다. 아주 짧게. 하지만 이해나는 놓치지 않는다. 모르는데요. 김도윤이라는 분은요? 그것도 몰라요. 더 물을 게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 통화가 끊긴다. 알고 있어요. 이해나가 단정한다. 반응이 너무 빨랐어요. 모르는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때 놀라서 부인한 거예요. 맞아. 세 명은 연결되어 있어. 같은 날 오후, 부산. 나정이가 부산으로 내려가 김도윤의 현 주소를 확인한다. 부산 해운대구의 원룸.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다. 이웃 주민에게 물으니 일주일 전부터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한다. 일주일 전. 그러니까 박은호에게 소포를 보낸 시점이랑 겹쳐요. 나정이가 보고한다. 김도윤 직업이 뭐야? 택배 기사요. 소포를 보내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죠. 퍼즐이 맞춰진다. 김도윤이 소포를 보냈다. 오세라가 제주도에서 감귤 씨앗을 준비했다. 그리고 강우진이 실행한다. 남은 건 강우진의 위치야. 강혁이 말한다. 이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있을 거야. 7일에 시한이 끝나면 박은호에게 뭔가를 할 생각이니까. 여섯째 날, 9월 25일. 시간이 없다. 내일이면 7일의 마지막 날이다. 강혁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린다. 미끼를 쓴다. 미끼요? 이해나가 묻는다. 박은호가 다시 정릉동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강우진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위험하지 않아요? 박은호는 안 보내. 내가 간다. 이해나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린다. 극도의 차분함을 유지하던 그 여자의 눈에 걱정이 스친다. 탐정님이 직접 키랑 체격이 비슷하진 않지만 밤이니까 실루엣만 보이면 돼. 그리고 강우진이 접근하는 순간 잡는 거야. 혼자는 안 돼요. 이해나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저도 갈 거예요. 강혁이 잠시 이해나를 본다. 이 여자의 눈에 담긴 것이 직업적 의무감만은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는다. 알았어. 같이 가자. 9월 25일 밤, 성북구 정릉동 한옥, 강혁이 한옥 안에 있다. 거실 불을 켜고 커튼 너머로 인체의 실루엣이 보이게 한다. 이해나는 담장 밖골목에 주차된 차 안에서 열감지 카메라와 야간 드론을 조종한다. 밤 10시, 11시, 자정, 새벽 1시, 아무 일도 없다. 바깥은 조용하다. 태풍의 꼬리바람이 간간히 불지만 인기척은 없다. 새벽 2시 30분, 이해나의 이어폰에서 드론 경보음이 울린다. 탐정님, 뒷담장 쪽에서 열 반응 감지. 강혁의 몸이 긴장한다. 한 명? 네, 천천히 담장을 따라 이동하고 있어요. 뒷문 쪽으로요? 강혁이 소리 없이 거실 불을 끈다. 그리고 뒷마루 쪽으로 이동한다. 무술 유단자의 발놀림은 고양이보다 가볍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 16년간 갈고 닦은 능력이 지금 발동한다. 뒷문의 구조, 담장의 높이, 도주 경로, 전부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 뒷문이 삐걱거린다.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고 있다. 잠겨 있다. 잠시 멈춤, 그리고 가벼운 금속 소리, 문 따는 도구를 쓰고 있다. 찰칵. 문이 열린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윤곽이 보인다. 검은 옷, 검은 마스크, 키는 175 정도, 군인 출신답게 움직임이 정확하고 조용하다. 남자가 한 발 들여놓는 순간 강혁이 움직인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185cm의 그림자가 남자의 팔을 잡고 바닥으로 제압한다. 일순간이다. 남자가 반사적으로 뒤로 빠지려 하지만
강혁의 관절기가 이미 걸려 있다. 꼼짝 마. 강혁의 낮은 목소리. 남자가 몸부림친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답게 힘이 세다. 관절기에서 빠져나가려 몸을 비튼다. 하지만 강혁도 만만치 않다. 75kg의 강철 체력이 남자를 바닥에 고정한다. 강우진 씨. 끝났어요. 남자의 몸부림이 멈춘다. 이름을 불렀다. 자기 정체가 밝혀졌다는 걸 안 것이다. 이에나가 뒷문으로 들어온다. 손에 손전등과 케이블 타이를 들고 있다. 맥가이버 수준의 준비성. 움직이지 마세요. 이에나가 차분하게 강우진의 손목을 묶는다. 강혁이 마스크를 벗긴다. 49의 남자, 강인한 인상. 하지만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깊다. 새벽 3시, 한옥마루. 강우진이 묶인 채 앉아 있다. 강혁이 맞은편에 앉는다. 이에나가 옆에서 녹음기를 돌린다. 왜 그랬습니까? 강혁의 물음은 단순하다. 강우진이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다 천천히 말한다. 아버지가 매 맞고 돌아왔을 때 나는 14살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거칠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아버지를 팼어요. 땅을 넘기라고. 우리 가족 3대가 일군 감귤밭을 3억에 넘기라고.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다시는 허리를 못 펴셨어요. 그래서 박정수의 가족을 하나씩 죽인 겁니까? 죽인 게 아니에요. 강우진의 눈이 이글거린다. 되돌려준 거예요. 우리가 당한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강혁이 침묵한다. 이 남자의 고통은 진짜다. 34년 동안 쌓인 분노와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오세라와 김도윤도 함께 한 겁니까? 강우진이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 안 해도 압니다. 이미 다 알아냈으니까. 강혁이 전화기를 든다. 형, 나야. 잡았어. 새벽 5시, 경찰이 도착한다. 강민혁도 직접 왔다. 혀가 괜찮아? 응. 형, 이 사람이야. 강우진. 그리고 공범으로 오세라, 김도윤. 제주도와 부산에 있을 거야. 알았다. 바로 공조 요청한다. 강우진이 경찰차에 실려간다. 마지막으로 강혁을 돌아본다. 그 가족은 우리한테 사과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강혁이 그 눈을 마주본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 강혁의 마음속에서 많은 것이 교차한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내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정의감. 이틀 뒤, 오세라가 제주도에서, 김도윤이 부산에서 각각 체포된다. 3명 모두 공모살인 혐의로 기소된다. 박정수의 교통사고는 재수사되어 살인으로 재분류된다. 강우진이 드론을 이용해 야간 운전 중인 박정수의 시야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진다. 박정길의 익사도 재수사된다. 강우진이 새벽에 접근하여 한강에 밀어넣은 것으로 확인된다. 일주일 뒤 강혁 탐정사무소, 박은호가 찾아온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강 탐정님,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아닙니다. 강혁이 말한다. 하지만 박은호 씨,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 박정수 씨가 34년 전에 제주도에서 새 가문의 농장을 빼앗다시피 한 것 알고 계시죠? 박은호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알고 있어요. 큰아버지가 말씀하신 적 있어요. 강우진이 한 짓은 범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지만 강혁이 잠시 멈춘다. 그 세 가족이 34년 동안 겪은 고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박은호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박은호가 고개를 숙인다. 한참 동안 보상을 해야겠죠. 그건 박은호 씨가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사건 이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 그걸 항상 생각합니다. 박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한 달 뒤 박은호는 서귀포 셋 리조트 부지의 3분의 1을 강만식, 오태환, 김용배 세 가문의 유족에게 반환한다. 시가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다. 34년 만에 반환. 강우진, 오세라, 김도윤의 재판에서 이 반환 사실은 양형에 참고된다. 범행은 범행이고 정의는 정의이지만 사람의 삶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어느 오후, 강혁 탐정사무소, 가을 햇살이 50층 통유리를 통해 쏟아진다. 한강 위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간다.
강혁이 창가에 서 있다.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이에나가 뒤에서 다가온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위에 가볍게 울린다. 탐정님, 이번 사건 좀 무거웠죠? 강혁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한다. 34년이야. 34년 동안 분노를 품고 산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어. 그래도 박은호 씨가 반환을 결정한 건 탐정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건 없어. 그 청년이 스스로 결정한 거지. 이에나가 강혁 옆에 선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커피 내려올까요? 아니, 오늘은 이대로 좀 있을래.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선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르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는 그런 침묵. 강혁이 작게 말한다. 에나 씨, 네, 고마워. 이에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다. 귀가 살짝 붉어진다. 별 말씀을요, 탐정님. 그녀는 돌아보지 않는다. 하지만 손끝이 아주 살짝 강혁의 소매 끝을 스친다. 바람 탓인지 의도인지 강혁은 묻지 않는다. 다만 입꼬리가 올라간다. 사건은 끝난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된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34년 전의 비극이 34년 뒤에 비극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누군가는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줘야 한다. 그게 강혁이 탐정을 하는 이유다. 재벌이면서도 비를 맞고 밤을 새우고 담장을 넘는 이유다. 오늘도 합정동 50층 위에서 서울의 하늘을 내려다보며 다음 의뢰를 기다린다.